먼저 학위 논문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의 작성은 각 대학원마다, 각 대학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하고, 또 각 학교에서는 투곡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의 순서를 보면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국문 요약이 있습니다. 국문 요약은 1 내지 2페이지 정도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론을 유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결과와 주된 결론을 요약해서 문장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국문 요약에는 참고 문헌을 인용한다든가 도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목차로서 표목차와 도목차가 있는 게죠. 그러니까 도목차는 그림 목차입니다. 따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표목차 이렇게 해서 합쳐서 목차를 기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서론 부분을 기술하게 되는데, 서론 부분에서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둬야 할 점은 서론에는 반드시 연구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연구 목적이나 구체적인 목적이 기술되지 않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이나 구체적인 목적은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헌 고찰 또는 이론적 배경이 들어갑니다. 때때로 보면 학위 논문을 보면 이 문헌 고찰이나 이론적 배경이 없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총연구한 때 참고를 했던 문헌 고찰이나 이론적 배경, 이런 걸 기술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연구 방법을 보고 그대로 실험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자세히 기술을 합니다. 연구 방법에는 연구 모형의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자료 처리 방법, 이런 순서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모형의 설계는 변수, 선정 등을 나타내고, 연구 대상이라고도 하고, 조사 대상이라고도 하고, 또 공학 같은 자연계에서는 실험 재료라고도 하고, 또 장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할 때 대상을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을 기술합니다. 또 어떤 논문에서는 조사 및 조사 기간, 또 실험 방법 및 측정 방법,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의 마지막에는 자료 처리 방법, 또 통계 처리 방법, 또 결과 도출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틀이 이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런 순서로 또 이런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 대학원에 따라서, 또 자기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했을 경우는 조사 결과,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표나 그림을 제시를 해 가면서 글로 간단히 설명을 해 가면서
연구 결과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자료를 표와 그림으로 중복 표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은 이제 해당 부위에 삽입을 하게 되는 게지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어떠한 뭐 경향을 보였다. 또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논문이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는 뭐뭐이었다. 몇 %이었다. 뭐뭐라고 본다. 뭐뭐이다 등으로 자기 주장을 분명히 표현하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험장치나 공정도 등을 기술할 때는 이제 운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찰, 토의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 토의라는 것은 다른 연구자의 결론과 비교해서 자기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찰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연구 결과 및 고찰 이렇게 연구 결과와 합쳐서 기술하기도 하지만 고찰을 잘 기술하면 그야말로 분석 능력이 있고 또 연구를 할 때 많은 이제 자료를 검토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학위 논문에서는 고찰을 연구 결과와 분리해서 기술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 결론을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할 때 결론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결론을 기술할 때 요약하고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과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게지요. 또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그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가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를 보면 순수 과학에서는 그냥 토의식으로 앞에서 고찰 부분까지만 기술을 하고 결론을 기술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학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논문에 들어서는 결론을 기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 보건 분야 학위 논문 작성에서도 결론을 기술하게 됩니다. 결론을 기술할 때는 연구 목적이나 재료 및 방법은 한 문장 정도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한 이제 검증한 결과를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제언이라든가 내가 연구할 때 어떤 제한점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에서는 약자 사용도 가능하고 단지 문헌 인용은 금합니다. 문헌 인용은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논문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참고 문헌이 기술이 되는 게죠. 참고 문헌 표기 방법은 또 스타일은 각 대학원마다 각 전공 분야마다 다르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지도교수한테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틀로 이제 기술을 하면 됩니다. 참고문헌 표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깨 보는 방법, 두 번째는 인용문헌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부록을 두게 됩니다. 부록에는 이제 설문지나 또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할 뭐 어떤 실험 자료가 있다면 실험 자료나 또 통계 분석표 등을 이제 부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외국인들이 또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영문 초록을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문 초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 쪽 같은 데는 이제 색인을 넣어 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색인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사실은 학위 논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이제 갖는 분야가 통계 처리입니다. 자료를 갖다가 통계 처리해야만이 그야말로 결과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게지요. 그래서 이 통계학에 대해서 석사 때도 공부하고 이제 박사 때도 이제 공부하고 또 일평생 또 연구를 할 때 이제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계 방법을 이제 응용을 할 때 왜 통계 처리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다든가 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자료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통계 분석을 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생산을 해야 하는 게지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것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지요. 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 방법을 응용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량적으로 처리하여 축소시키기 위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게죠. 다음에는 이제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 처리라는 것은 이러한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집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내용, 속성을 알기 위해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3천만 명이라고 하면 3천만 명을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게죠. 그래서 3천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성질을 추론을 하는 게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추출된 표본을 통계 처리를 해야만이 모집단의 성질이나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래서 통계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모집단을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데, 이때 모집단과 표본의 어떤 속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모집단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 3천만 명인데 표본은 국민 중에서 1,000명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가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모집단은 이 모집단의 평균을 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의 평균은 모릅니다. 우리가 기호가 뮤로,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자성으로,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죠. 그런데 여기에서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1,000명을 가지고는 이 산술 평균도 계산하고 분산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게죠. 이때 이제 표본의 산술 평균을 X바, 이렇게 기호가 X바 표현하면 이것은 표본의 산술 평균이구나. S자승 이렇게 나오면 이건 표본의 분산이구나. 또 S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표본의
표준 편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X바 S자승 S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모집단 뮤와 시그마 자승과 시그마를 추론을 하는 게죠. 이때 이용하는 도구가 통계입니다. 통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볼 때 과거에는 이런 통계 공부를 할 때 많이 이제 통계의 어떤 원리를 유도 과정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통계를 분석하는데 통계 패키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SPSS 또는 SAS 뭐 기타 미니탭이나 BMDP나 뭐 이런 시스타트 뭐 이런 것들 많은 통계 패키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SPSS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P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통계 패키지를 이용만을 하는 게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통계 공부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이 통계는 어떻게 분석을 할 때는 어떤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또는 이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게죠.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것은 무슨 분석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통계에 대해서 어떤 유도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강의를 하지 않고 SPSS 이 사용법과 그럼 어떤 자기가 연구한 자료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는데 그때는 어떤 통계 분석을 할 것인가 이걸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기초 통계 분석과 좀 고급 통계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떤 분포, 여러분들이 조사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열을 해보면 정규 분포냐, 뾰족한 분포냐, 납작한 분포냐, 부적 편포냐, 정적 편포냐 이런 분포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기초 통계 분석이 이제 되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집한 자료가 집중 경향의 지수, 최빈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어떤 값이냐. 또 가운데 값은 이제 메디안, 중앙 값은 어떤 값이냐. 그 다음에 이제 산술 평균은 이제 얼마가 되느냐. 민. 그러니까 산술 평균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산술 평균은 에버리지가 아니고 민입니다. 민. 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느리고 줄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이제 자료값들이 나오면 산술 평균이 신뢰성이 있지만 이제 자료 편차가 클 때 예를 들어서 100, 10, 9, 8, 뭐 95, 뭐 이렇게 너무 클 때는 산술 평균이 안 맞는 게지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중앙값이나 이제 최빈값으로 이 대표값을 계산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산술 평균으로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하지만 그런 때 최빈값이나 중앙값을 계산한다는 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포성의 지수가 있습니다. 또 이 대표 값을 볼 때 범위로서 한번 알아본다는 게죠. 또 분산, 베리언스 얼마나 어떤 범위 둘레에 퍼져 있는가, 자기가 조사한 자료들이 퍼져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지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이제 자기가 조사한 자료에 산술 평균 둘레에 자기가 조사한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걸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표준 편차 분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값을 추정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이 표본 값을 가지고 이 모수를 추정한다고 했어요. 이 과정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서 한 번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번 표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3천만 명 아닙니까? 3천만 명의 어떤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00명만 뽑아서 그걸 분석해서 모집단을 한번 속성을 추정해 볼 수도 있지만은 1000명 뽑아서 놓고 또 모집단에서 또 1000명 뽑아서 놓고 그죠? 또 모집단에서 1000명 뽑아서 놓고 이 아래와 같이 모집단이 있다면 이 첫 번째 1000명 집단 또 뽑아서 1000명 집단 또 뽑아서 1000명 집단 그러면 이 뽑은 집단마다 산술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서도 산술평균 표준편차 또 분산 여기서도 산술평균 또 분산 표준편차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자 3개, 4개 수없이 많이 뽑은 걸 갖다가 거기에서 또 산술평균을 내면 이렇게 한 번 뽑아서 모수를 추정한 것보다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게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뽑는 게지요. 그러니까 여기같이 한 번 뽑아서 계산해 낸 것은 표준 편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개 뽑아서 이 뽑은 값 이 산술평균 내고 산술평균 내고 산술평균 내지 않습니까? 이 산술평균에서 나온 또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보다는 표준 오차라는 용어가 더 신뢰성이 높은 게지요.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는 표준편차 정도로 계산해서 기술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자기의 연구를 갖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 오차를 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게지요. 그런데 표준 편차보다 표준 오차를 산정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런 게죠. 왜? 한 번 뽑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뽑아서 모집단에서 여러 번 뽑아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뽑았다 하면 이와 같이 한 번 뽑아서 연구한 내용은 3배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오차라고 연구한 그런 논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하는 논문은 한 번 뽑아서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이 표본 추출 방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추출 방법이 중요한데 이 표본 추출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있고 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어쩔 수 없을 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나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확률 표본을 통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에서는 이제 표현을 않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논문은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번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신문을 읽는 시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신문 읽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은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설 아닙니까? 있을 것이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연가설은 남자와 여자의 신문 읽는 시간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없다는 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연가설이고 연구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연구할 때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각설이 기각이 되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연가설은 기각이 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연구가설은 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셉트 되면, 연구를 해서 억셉트 되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연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 이것이 기각이 되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것은 연구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게죠. 여러분들이 연구 이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남자와 여자 신문 읽는 시간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것이다 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와 신문 읽는 시간 차이가 없다 하면 사실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논문의 제목이나 방향이나 테마를 정할 때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미리서 생각을 해서 연구의 테마를 정해야 한다는 게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둬야 할 것은, 이런 연구는 모수검정이에요. 모수검정. 그러니까 이런 모집단이 굉장히 많은 수라는 거죠. 표본도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모수검정은 뭐 30개 이상씩을 이제 추출을 하는 것을 이제 모수검정이라 하고, 또 비모수검정은 이 모집단 수가 작아요. 작으니까 이런 비모수검정은 모수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죠. 예를 들면 뭐 희귀병을 연구한다든가, 희귀병은 환자들이 작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작기 때문에 모수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같이 집단의 표본수가 10 전후 혹은 두 집단 표본의 합이 20 전후일 때, 이때는 이 표본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때는 비모수 검정으로 이제 모수를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가 명백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 자기가 조사한 자료가 너무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을 하는 게지. 비모수 검정은 뭐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중앙치 검정 방법, 만휘트니 유 검정 방법, 부호 검정 방법, 윌콩스 검정 방법, 이런 방법, 이런 용어들은 비모수 검정을 하는 통계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볼 때 통계 이런 것에 뭐 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자료가 뭐 수학적으로 어떠냐,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 딱 보고, 이렇게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비모수 검정을 해야 한다. 비모수 검정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중앙치 검정 방법, 만휘트니 유 검정 방법, 부호 검정 방법, 윌코스 검정 방법이 있다 해서 이런 방법을 갖다가 선정한 다음에 통계 패키지에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바로 자료가 나오게 된다는 게지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본다든가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무슨 검정을 하면 자료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분석을 할 것인가, 그걸 먼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T검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T검정은 두 모집단 산술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실험 그룹하고 그 다음에 대조 그룹하고, 실험 집단하고 대조 집단하고, 이렇게 두 모집단의 산술평균의 차이를 검증할 때 T검정을 사용한다는 게죠. 그러니까 T검정은 두 모집단입니다. 세 모집단, 네 모집단, 다섯 모집단, 이렇게 할 때는 T검정을 할 수가 없는 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때는 T검정은 두 모집단이구나 하는 걸 알아두어야 하는 게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산 분석이 있습니다. 또 별량 분석이라고도 하죠. 이 분산 분석은 두 모집단이 아니라 뭐 세 모집단, 네 모집단, 다섯 모집단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모집단 이상, 이게 세 모집단, 네 모집단, 다섯 모집단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분산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게지요. 그러니까 분산 분석은 실제 이렇게 T검정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분산 분석에는 이론 분산 분석, 다원 분산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산 분석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모집단이 산술 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모집단은 T검정을 하지만 두 모집단 이상의 산술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는 이런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하는 게죠. 다원 분산 분석은 하나 이상의 요인의 여러 집단 산술 평균들의 차이가 유의적인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다원 분산 분석을 사용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이제 모집단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상관 분석입니다. 이 상관 분석을 하면 상관 계수가 나오는 게지요. 이제 상관 계수는 이제 감마로 표현하고 결정 계수는 이제 감마 차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다 상관관계.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있을 때 이때는 중다 상관관계를 이제 계산합니다. 예를 들자면 표처럼 여러분들 논문을 볼 때 이런 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x1과 x2의 상관 계수가 0.0067이라는 게죠. 그리고 x1과 y 간의 상관 계수는 0.5493이라는 게죠. x2와 x2는 똑같으니까 이제 제로고 x2와 y는 마이너스 0.6793이라는 게죠. 이것은 이제 역상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역상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이 x1과 x2가 0.0067 나오지 않아서 상관계수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을 해보면 66에 36 어떤 36 0.036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 x2와 x1은 설명을 하는 것이 0.036이니까 곱하기를 해보면 3.6%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는 이 상황계수가 나올 때 0.9 뭐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0.9로 나와도 자성을 해보면 99, 81 곱하기 100 하면 81%밖에 설명이 이제 안 되는 게죠. 그래서 0.9 이상이 돼야만이 상관 개수가 높아가지고 그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같이 0.5가 나와도 5, 25, 25%밖에 이제 설명을 못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별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그냥 표현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낮은 수치지만 이제 표현은 이제 해 놓는 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상관관계, 비모수 상관관계 이런 상관 이제 관계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회귀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귀분석은 이런 회귀식으로 이렇게 y는 a 플러스 b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지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변수들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만을 보는 것보다 회귀분석까지 보면 논문의 질이 높아지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이제 중다 회귀 모형이라 해서 y는 a 플러스 bx1 플러스 cx2 플러스 dx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수학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는 게죠.
그래서 회귀 분석까지 분석을 하면 논문의 질이 이제 높아요. 통계를 알면 알수록, 통계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높은 이제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논문을 보면 뭐 산술 평균 정도로 내고 많은 논문, 어떤 논문 보면은 그야말로 그 귀중한 연구를 하고 나서도 그냥 상관 분석 정도 계산하고 많은 논문, 뭐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이상 분석을 해내면 그야말로 논문의 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연구가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참고를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통계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회귀 분석까지 계산하는 정도가 기초 통계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상급 통계 분석이에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런까지 다 분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논문의 질이 높아지고 연구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다변수 회귀 분석.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까지 앞에서 설명했죠. 이런 수식 정도까지 이렇게 산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통계 분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경로 분석, 정준 상관관계, 판별 분석, 인자 분석, 요인 분석, 군집 분석, 다차원 축적법, 대응 분석, 델파이 방법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다 SPSS에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건 어떤 분석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간단한 조사를 했지만 분석을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자는 인구학적 속성이 미디어 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이때 인구학적 속성으로는 성별, 연령과 교육, 수준 후 세 변수를 선정하였고 미디어 이용은 신문 읽는 시간, 신문 독서량, TV 시청 시간, TV 시청량을 조사했다. 조사 간단히 했어요. 간단히. 또한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하여 세상 소식을 알게 되는지 조사하였고 10개 분야, TV 탤런트, 정치가, 대중가수, 코미디언, 모델, 영화배우, 성우 등에서 활약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여 인물 인지도를 조사했다. 다음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선정해야 하는지 제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에서 어떻게 분석할 때는 무슨 방법을 한다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량과 신문 독서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보려면 산술평균이나 중위수나 최빈수를 조사하면 된다는 게죠. TV 시청량이나 신문 독서량이니까 아주 뭐 기초통계죠. 두 번째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 의존 매체는 어떤 차이를 보내는가. 성별에 따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카이자슨 검정. 여기가 2가 지금 자료가 안 돼서 그런데 자승입니다. 카이자슨 검정을 하면 되고. 신문 독서량을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내에서 많이 읽는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면 이러한 두 서열들 간의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은 중앙치 검정이나 휘트니 유 검정을 하고 숫자가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성별 간의 신문 독서량의 차이가 있을까? 성별 두 집단 아닙니까? 남녀 두 집단 간의 신문 독서 차이를 보니까 T 검정하면 되고 교육 수준 중졸 고졸 대졸 변수가 지금 3개 이상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분사검 성별과 교육 수준 간의 신문 독서량의 차이가 있을까? 이때는 이제 이원 분산분석. 연령과 교육 수준은 각기 신문 독서량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그럼 피어스는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고. 또 응답자의 신문 독서량을 많이 읽는 사람의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응답자의 연령도 높은 순으로 서열을 정할 때 두 서열 순위들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이런 때는 스페어만의 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게지요. 또 연령의 고제에 따라 신문 독서량은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런 거 보려면 회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또 연령과 교육 수준은 TV 시청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볼 때는 다변수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연령과 교육 수준을 제1변수군으로 하고 신문 독서량과 TV 시청량을 제2변수군으로 묶어보았을 때 두 변수군들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가 이때는 정준상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문 독서량과 TV 시청량을 가지고 응답자의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가 판별 분석을 하면 되고 또 10개의 분야의 인물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도를 각기 하나의 변수로 보았을 때 이들 변수 간의 관계는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가 인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 독서량과 TV 시청을 가지고 응답자들을 몇 개의 집단을 분류할 수 있을까 군집 분석을 하면 되고 이렇게 많은 간단한 연구지만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게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산술평균 내고 그다음 상호관계 정도까지 내고 말지만 이렇게까지 14개까지 분석을 해내면 논문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생산을 하고 논문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논문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오차와 결과의 표현입니다. 근데 오차가 있다는 게죠. 오차는 표본을 추출할 때 잘못해서 일어나는 오차. 또 비표본 오차는 이제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오차를 비표본 오차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차의 발생은 이제 조사 시 생기는 오차, 자료 처리 시 생기는 오차, 자료 분석 시 생기는 오차, 오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조치 뭐 이런 오차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확률 표본 추출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샘플의 크기를 많이만 조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또 아니에요. 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잘못하면 오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자료로 모수를 추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도 표현을 할 때 이제 도수분포표 작성을 잘 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도수분포표를 잘 작성한 그런 논문도 있지만 도수분포표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논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 통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표현하는 데는 이제 도수분포표가 이제 필요를 합니다. 도수분포표에는 이제 크기 순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자료한 자료를 이제 크기 순서대로 작성을 해서 이제 도수분포표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수분포를 만들 때는 이제 급수가 중요하죠.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몇 개의 급으로 만들 것인가. 그때 이제 능력자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그냥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이런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 결정할 때는 m은 1 플러스 3.32 로그 n. 여기서 n은 이제 총 도수 집어넣고 이제 급간격 이제 2는 최고치 마이너스 최저치 나누기 급수. 여기서 만들어낸 급수를 딱 나누면 이제 급간격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이제 만들어내는 도표에는 이제 제목이 달려야죠. 측정 단위가 달려야죠. 크기 순서가 급으로 표시돼야죠. 각 급의 도수가 표시가 돼야죠. 각 급의 도수 합계가 표시돼야죠. 인용 근거를 설명해야죠. 이런 자료들이 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표만 딱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는 게죠. 그런데 이런 도수분포표를 표현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도수분포표는 가능한 한 간단한 차원의 도수분포표를 작성할수록 효과적이다. 간단히 작성을 해야 한다. 둘째는 도수분포표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또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또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도수분포표 보고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셋째, 도수분포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넷째, 도수분포표는 가능한 한 불필요한 선을 긋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선은 긋지 않는다는 게죠. 다섯째, 도수분포표는 제목을 잘 붙여야 한다. 여섯째, 도수분포표는 설명변수와 피설명변수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 89명의 폐활량의 크기를 리터 단위로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가 89명의 폐활량의 크기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조사가 되면 이걸 도수분표로 만들어야 하는 게 있죠. 도수분표로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급의 수하고 급의 간격을 정해야 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 식에 의해서 이제 급의 수와 급간격을 정합니다. 이 급의 수 결정은 m은 1 플러스 3.32 로그 89. 그죠? 89 해가지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급의 수가. 그리고 급간격은 이 데이터에서 최고 수치 마이너스 최저치를 여기서 나눈 급의 수로 나누면 급간격이 알 수가 있는 게죠. 그러면 이제 급의 간격과 급의 수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급을 작성을 합니다. 앞에 자료를 갖다 2.50에서 2.99, 3에서 3.49, 3.5에서 3.99, 4에서 4.9 이렇게 89개의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급간격과 알 수가 있었고 급의 수를 알 수 있어요. 급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급의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를 갖다 빈도표, 정자로 빈도표현해서 이 간격, 이 급간격에 몇 명이 도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0에서 2.9까지 1명, 그 다음에 5명, 11명 이렇게 해서 총 89명이 조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면 간단한 도수분표표가 나오는 게죠. 그랬을 때 이제 제목을 달고 성인 남자 89명의 폐활량 크기에 대한 도수분표. 그래서 1970년 미국 단위도 여기다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도수분표표가 되는 게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급간 도수 이렇게 표현해죠.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폐활량의 크기, 사람 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들면 이 앞에서 우리가 조사한 폐활량의 크기 89명의 폐활량의 크기의 도수분표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연구소에서 작성한 도수분표표가 원칙대로 작성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소에 작성한 것을 이런 식으로 도수분표를 작성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보면 불필요한 선을 자꾸 그려놨어요. 이렇게 세로선을. 그래 이런 건 없애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 도수분표를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다듬은 걸 보면 여기같이 한국 지역 및 자녀의 희망 성별 남편의 이상 자녀 수 구성 비율을 비교해서 남편의 이상 자녀 수 0, 1, 2, 3, 4, 4 해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선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서울 중류외고 전남 혼성 전녀, 서울 하류에서 전남 혼성 전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게죠. 전남은 뭡니까? 전라남도입니까?
전녀는 뭡니까? 이렇게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죠. 그래서 이걸 또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한국어 지역별 및 자녀 희망 성별 남편 이세 잔수 구성비 비교해서 이제 서울 중류 이쪽을 이제 이 세로 부분에다 놓는 게죠. 가로 부분을 서울 중류 전남 혼성 전녀 서울 하루 전남 혼성 전녀 농촌 지역 전남 혼성 전녀 이렇게 해보니까 이보다는 좋아졌는데 남편의 이상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이 용어들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죠. 그래서 또 이제 이걸 갖다가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이제 전남 혼성 전녀를 위에다 올려봤어요. 전남하고 서울 중류, 그다음 서울 하류, 농촌 이렇게 서울 중류, 서울 하류, 농촌, 서울 중류, 혼성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러면 이쪽 왼쪽보다는 이제 도수분별법가 조금 더 바람직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게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또 분리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분리시켜서 자녀 희망성에서 전부 남자, 전부 여자 구별 없이 남편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더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분리시켜서 서울 중류, 서울 하류, 농촌 이렇게 분리시켜서 만들면 그래도 이제 도수분법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도수분법을 만드는데 이와 같이 여러 번 추고를 해 가면서 수정을 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여기도 보십시오. 도수 만들었는데 불필요한 선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배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다 도수분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세로줄 없죠. 또 이렇게 한 사람들 이거 보면은 불필요하게 세로줄을 이렇게 쳐놨단 말이죠. 이런 건 지금 이 도수분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게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가로선도 이렇게 줄쳐놓고 말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면 이건 초등학생 지금 표 만들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선 세로선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선을 긋는 게죠.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다 설명을 다뤄놨지 않습니까? ND는 non detected 뭐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해서 단위도 유닛은 마이크론 퍼 리터 전부 다 이렇게 단위도 뭐 이렇게 안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다 하나 붙이기도 하고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수분표가 있으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목도 있는지 측정 단위도 있는지 크기 순서가 급수로 표시되어 있는지 각급 도수가 표시되어 있는지 각급 도수 합계가 표시되어 있는지 인용 근거의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쭉 만드는 게죠. 이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도 3.03 플러스 마이너스 0.80 그런 산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라는 게죠. 이런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민 플러스 마이너스 SD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딱 이걸 보면 이 자료는 산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구나 하는 걸 전부 표시를 하고 있는 게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여기 같이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이런 이제 개통도 자기가 연구한 개통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도수분표 이렇게 다 산술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여기는 뭐 그런 설명이 이제 빠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종류가 많습니다. 막대 그림과 점선 그림, 원 그림, 상황 그림, 지역 분포도, 비례변화 그림과 대수능권 그림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기 연구 내용과 맞는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표현 원칙에도
도수분법표를 작성하는 원칙처럼 비슷하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참고를 해서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첫째, 그림은 가능한 한 간단한 차원의 그림을 그릴수록 측정값의 뜻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그림은 무엇을 표시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도록 그려야 한다. 셋째, 그림은 그림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로, 기호, 약자, 색깔의 표시, 측정의 단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붙여야 한다. 넷째, 그림은 제목을 잘 붙여야 한다. 제목을 잘 붙이는 방법은 도수분법표의 제목 작성과 같다. 다섯째, 그림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그림도 불필요한 선은 긋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선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곡선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게죠. 또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갖다 이런 곡선 형태로 그림을 그려내는 게죠. Y축에 처리수고 X축에는 슬러지 인력 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로 그릴 때는 여기 같이 여러분들 이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윗부분만 나왔죠. 밑에도 똑같은 길이가 있지만 그것은 그리지 않고 위에만 이렇게 이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한번 측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해서 이렇게 표준 편차를까지 이제 계산했다 하는 그래서 신뢰성이 높다 하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게죠. 또 여기도 그림도 이와 같이 하나 그리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쭉 곡선을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위에 범위를 이렇게 표준 편차를 이렇게 자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하다 하는 걸 한번 나타내 보는 게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실험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에 표준 편차와 산수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위아래로 표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또 표현한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죠. 또 이것은 이제 어떤 상관관계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직선으로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